자, 저 관련된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후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조합으로 금요일 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입항 수수료라. 이게 뭐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인상을 하려나? 아까 내용을 쭉 들어봤습니다만 아직도 선뜻 와닿진 않는데 운임지수라고 하면은 익히 알고 계시는 BDI, 발틱 드라이 인덱스, 건화물, 뭐 석탄이나 곡물이나 이런 덩어리체로 옮기는 그런 BDI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SCFI,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 두 가지를 봐야지 실제 영향인지 BDI는 조금 뭐 아까 보니까 움직인 것 같은데 상해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0.14% 정도 소폭 상승에 그쳤어요. 자, 그러면 입항 수수료가 선박 운임 지수에까지 영향을 주고 이게 우리나라 해운사한테 수혜가 될까? 사실 저는 좀 퀘스천이에요. 교역량이 줄고 있는데. 예, 뭐 그래서 손희로 팀장이 보시기엔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도 퀘스천입니다. 좀 기대감에 매매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조선 같은 경우 실적이 나오고 있고, 해운도 저는 뭐 자동차나 뭐 휴대폰 부품과 조금 유사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다음에 운임지수 같은 경우도 앵커님도 우리 유정 아나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 고점 대비 상당히 바닥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가장 고점일 때는 3,30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400포인트니까 굉장히 좀 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BDI 운임지수는 단기 박스권 중단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추이는 우상향 추이예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러우 사태가 발생했던 것만큼이나 가파르게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투자분들께서 크게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사실 해운이나 이런 종목들보다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이 너무 많죠. 뭐 인맥주라든가 정책 수혜주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 이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해운주랑 조선주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운임지수 같은 경우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소 아쉬운 것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 네. 그다음 우리가 사재기라고 단어를 하죠. 우리 음식료랑 휴대폰이랑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우리가 수출동에 봤을 때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해운 수출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물동량이 감소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뷰는 긍정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료랑 뭐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부품과는 달리 우리의 우려대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해서 물동량이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운임 지수의 상승보다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통상 교섭이죠. 뭐 무역 분쟁, 뭐 관세 전쟁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그게 타결이 된다면은 오히려 운임 지수는 교역량이 늘면서 팍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사실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점과 안 좋은 점이 공존해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지금 이슈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중국을 때리기 위함에서 나왔는데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이제 중국을 또 제재를 하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좀 휘두르기 위해서 좀 나온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가장 관건은 Q에 대한 물량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SCFI 지수를 굉장히 많이 따라갑니다. 네, 상해 컨테이너 어, 운임 지수.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미국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물동량을 보게 되었을 때 15%라서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시장에서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이슈가 SCFI 지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시장은 또 미미하다라는 점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90일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예측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럭비공 같은 그런 네. 인물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고 유가도 그만큼 하락했다는 게 그만큼 이제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업황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 이슈는 이슈대로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왔을 때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종목군들을 접근을 해야 하는가 대장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주 뭐요? 그 HMM? STX, 그린 로직스라든지 HMM 같이 네.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항상 튀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왜 대장 종목군들을 하라고 하면은 음. 업황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그러면 1등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2등주, 3등주를 매매를 하면 1등주가 약간 꺾이게 되었을 때 2, 3등주는 더 많이 꺾입니다. 네. 빠져나오기가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음. 매매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대장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수익률도 그렇고 빠져나오기도 가장 쉽다. 대장주라 하면은 시세가 가장 강한 주식? 네, 시세가 그- 가장 강한 주식. 네. 묶음 그 종목군이라고 하는 거 내에서 시세가 가장 강한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죠?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 네. 최근 한 달 추세를 보게 되었을 때 STX 그린 로직스가 또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직스가 대장주다. 현재 시세로는 네. 대장주. STX죠. 네, STX 그린 로직스. 이름 바꾼 건가 또?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해운사 그러면은 자 HMM 구현대상선 한때는 흠슬라 이렇게 해서 주가가 막 불을 뿜었던 적이 있죠. 지금은 주가 무거운데 오늘도 아침에 그 입항료 미국에서 중국 선박에 한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이 자꾸 금요일쯤 되니까 이렇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세는 떴다가 좀 밀리는데 HMM은 약점이 지금 있을 거예요. 산업은행이 보유한 전환사채, 주식 전환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걸 처분을 시장에다 내놓을 거냐 아니면은 통으로 어디 블락딜을 할 거냐인데 일단은 지금 잠재 매물이 있기 때문에 HMM은 좀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에 따라서 HMM이 떴다가 밀려버리니까 다 같이 떴다가 다 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해운사는 지금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어때요? 근데 저는 진짜 좀 가슴 아픈 게 내가 매매를 할 때 기술적으로 매매를 할지랑 펀더멘탈로 매매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펀더멘탈로 투자를 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도 우리 김신 팀장 이야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운이라고 쳤을 때 종목이 7개에서 8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적자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뒤에서 나누는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적자인 종목들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근데 해운은 적자인 기업이 없고 흑자인데다가 대부분 퍼가 8이 안 됩니다. 네. 업종 퍼가 6인데 HME 퍼가 8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가 퍼를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업종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TX 그린로직스나 뭐 대한해운, 뭐 페노션, KSS 해운 네. 이런 종목들은 퍼가 다 4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또 이건 이제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이고 네.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배틀이면은 그럼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기업을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게 HMM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해운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운사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봐가지고 제가 라인을 다 체크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밖에 못 갑니다. 근데 HMM 정도만 이 희망봉 가고 있고 네.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미국과 중국에서 해운 관련을 배틀을 떴을 때는 HM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HM을 하기에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은행이 눈을 부릅뜨고 이 물량을 누구한테 넘길까? 어떤 방식으로 넘길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가가 아마 5,000원일 거예요.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수급이 붙었을 때 나는 우리 시은팀장 이야기대로 난 손절 진짜 못하는데 안전한 거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땐 HM을 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좀 테크니컬도 가미하면서도 좀 안전하면서도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은 대체 종목 좀 충분히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췄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아침에 이슈가 좀 등장해서 관련 기업들을 쭉 봤는데 어찌됐건 재료는 소멸되면서 확 타오르지는 못하고 있다더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뭐 기업을 딱 찍기는 좀 애매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게 낫겠죠? 네, 저는 찍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찍어봐요. 저는 KSS 해운 찍으려고 하고 KSS 있고요. 해운? 예, 왜요? 뭐 대한해운이나 페노션 매매를 정말 못하신 분들 제가 찍어드릴게요. HMM, 페노션, 대한해운 순으로 찍어드립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다른 종목들은 다 이 뉴스 나오면서 외국인 단기 차익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네. 유일하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KSS 해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래량이 너무 적은데? 퍼가 3,000대밖에 안 되고 있고 저는 이 뉴스를 이제 KSS 해운을 딱 치고 봤을 때 원래 이
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작년 후반기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상반기 업데이트된 뉴스는 없습니다. 지금도 해운 뉴스 나오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다가 입항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LNG 프로젝트를 이제 좀 부각을 시켰죠. 그랬을 때는 친환경 선박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KSS 해운이 그 부분을 부각받으면서 거래 대금 실렸던 적이 있는데 아직은 실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른 해운주 중에서도 추이가 가장 견조하고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단 한 가지 흠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거래 대금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적어서. 네, 그래서 거래량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실 거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네 종목 말씀드리고 저는 손 팀장 이야기 들었던 약간 좀 구미가 땡기는데 한 3일, 5일 정도 봐볼까? 라고 했을 때는 KSS 해운 괜찮지 않을까? 네. 판단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업을 선택을 하신 손여로 팀장 KSS 해운이라는 잠깐 좀 소형주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시장 이슈로 넘어가서 지금 계속해서 정책 관련된 이슈가 쏟아지죠. 뭐 대권 행보들을 펼치고 있는 후보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또 그분들의 동선에 따라서 막 주식시장도 막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활발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막 들쭉날쭉 테마주가 난산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또 콘텐츠? 이번엔 뭐죠? 웹툰인가요? 오늘 지금 정책 쪽에서 또 이제 대선 후보들이 언급을 또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 쪽에서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슈팅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넷플릭스의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콘텐츠에 과연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영향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의 주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슈에 따른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 때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이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드라마 굉장히 많이 보면서 핫한 흐름들 빼고는 뭐 어떠한 드라마가 굉장히 핫했을 때 혹은 어떤 영화가 뭐 1,000만 관객을 찍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나오는 또 이제 변동성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넷플릭스랑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의 사업 구조도 사실 좀 달라요. 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OTT에 대한 구독 경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콘텐츠 기업은 콘텐츠 하나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매출을 크게 땡겨오진 못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단기 수급 쏠림에 의한 트레이딩이라는 점 하나만 알아두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도 사실 대선 후보들이 언급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뭐 이제 원전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콘텐츠도 이야기를 했고 방산도 언급을 했고 네. 그런데 왜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의 시세만 연속적으로 움직일까? 가볍습니다. 네. 시총이 작고 또 이제 이슈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이들 역시도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문화 예술에 대한 부분들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이게 주가 상승을 한 만큼 실적으로 과연 연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콘텐츠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 콘텐츠를 보게 되었을 때도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 네. 쪽에서의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쪽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신규로 진입을 하기에는 위치적인 부분들이 다소 부담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대중분들은 이제 그 테마주가 뭐 위험하다는 건 다 알지만 대선 테마, 뭐 정책 테마, 정치 테마. 근데 이제 기준이 보이는 게 예를 들면 상지건설 잘 몰라요. 네, 여기 주력이 뭔지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상지건설, 뭐 4x4 상지건설은 2주 만에 지금 정치 대선 테마로 10배 났잖아요. 5,000원이 5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눈 돌아가죠. 네.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뭐 하나 잘 얻어 걸리면은 저렇게 될 거라는 기대감. 사실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그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상지건설을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MBN 이제 골드 메이저님들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실시간 소통하시는 그런 창구가 있는 분들은 그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권해드리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컨텐츠라고 했을 때 뭐 영상, 그다음에 뭐 엔터, 웹툰, 그다음에 게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공부를 하면서 참 이 실적이 주가랑 비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시계를 한 달로 늘려보면은 이제 한중일 외교 정상회담부터 해가지고 왕이 부장이 정말 우리나라랑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3주 전, 4주 전이고, 근데 한중일 정상회담 끝나고 돌아갔다가 이제 뭐 어떤 뭐 원내 대표께서 뭐 중국도 가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웹툰 산업을 진흥하겠다.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나온 거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이익률이 3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형의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37% 대단한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봤던 게 게임 수출 금액이 12조인데 이게 전체 컨텐츠 수출액의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네. 지금 보면은 엔터 보고 있죠. 엔터도 지금 뭐 8년 만에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중국에서 공연한다는 뉴스. 그다음에 6월 달이랑 7월 달에는 이제 BTS가 이제 지민님이 뭐 전역도 하고,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이제 완전체로 공연한다. 이런 다양한 모멘텀이 이제 응축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주가 변동성은 실적과 비례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주가 변동성 컨텐츠랑 엔터가 나오고 있고 게임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밸류에이션 측으로 보면은 게임을 하는 게 맞지만 내가 정말 트레이더로 매매 관점을 본다고 했을 때는 컨텐츠랑 엔터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엔터가 퍼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4분기에 실적이 안 나왔더라고요. 네. 4분기에 적자 나왔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엔터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이 보통 4분기에 반영이 되고 있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반영됩니다. 이런 것들은 업종 특성이니까 그런 거 체크를 하시고, 내가 엔터를 봤을 때 뭐 하이브가 뭐 퍼가 1000이 넘어가고, 뭐 SM도 갑자기 뭐 몇백이 넘어가고, 뭐 YG랑 JYP는 뭐 15에서 60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종목들이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 엔터나 뭐 웹툰이나 컨텐츠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손절 진짜 못합니다. 변동성 무서워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게임이나 엔터 그쪽이 나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컨텐츠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죠. 뭐 웹툰뿐만이 아니라 게임, 그다음에 엔터를 다 어우를 수 있기 때문에 무형의 어떤 형태들, 사실 뭐 그게 구분짓기는 좀 모호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가 등장하다 보니까 관세 약간 무풍지대가 이쪽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계절성을 띄었을 때 지금 4월 중순이니까 곧 5월 오잖아요. 5월 오면 또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가정의 달, 어린이날, 뭐 캐릭터 산업. 여름방학. 네. 방학 5월에요? 7월에. 7월에. 네. 그래서 네. 이런 게 복합적이니까 오늘 또 이제 주말 앞두고 이제 그 계엄이 아직도 끝난 건 아니지만 계엄이란다. 그 이슈가 뭐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소비 심리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호가는 뭐 한간에는 5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해야 된다라고 저희 PD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간 네. 날이 많은 걸 좋아하지 않고. 아, 그래요? 그제 과거 데이터를 봤는데 어떤 임시 공휴일 진행했는데, 제가 그런 뉴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진 않았다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고, 실제 그리고 효과가 또 없더라? 최근에 또 해외여행 또 많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항공권이 잘 찾아보니까 오히려 해외로 많이 나가셔서? 항공권이 많이 저렴해가지고 환불 조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 역시도 환불을 진행해본 사람도 있고, 네네. 이제 실제 해외여행 갔었는데 항공권이 저렴하면 환불률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어떤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주물럭주물럭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적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뭐 대체 공휴일 진행을 한다고 해서 좋냐 나쁘냐고 했을 때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에 따른 낙수 효과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치했을 때 대비해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 여기 좀 평가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그 합리적인 추론 내지는 약간 뇌피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논리의 비하까지는 좀 그렇고, 다음 이 대선 주자들의 행보는 그럼 어디를 향할까? 지금 컨텐츠를 갔잖아요. AI 뭐 그다음에 방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산도 하시고, 그다음에 컨텐츠 여러 가지 갔는데 여기서 이제
타이밍이 나올 게 내수 소비 아닌가? 그죠? 여행, 뭐 국내 여행이 됐든 물론 해외 여행을 권장하는 건 좀 그렇지만 국내에 지금 내수 시장 완전히 침체돼 있잖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엄청 어렵고 실제 저녁 약속도 안 잡고 가보면은 뭐 테이블 한 테이블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워서. 그런데 내수, 소비 이쪽으로 간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행? 여행이 과연 살아날까는 혼자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그게 뉴스를 이제 5월에 봤는데 중국 또 연휴 뭐 이런 것도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네. 우리가 소비를 하기에는 조금 퀘스천인 게 어. 지금 기사를 봤는데 제주도가 일본에서 돈을 쓰는 것보다 네. 1박당 5만 원이 더 비싸다입니다. 그러면 같은 돈을 내고 네. 더 저렴한 일본을 가지 않겠냐가 주된 의견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뭐 대선 주자들이 어떠한 공약을 내세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내수가 엄청나게 잘 될 것이다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5월에 또 이제 노동절이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를 하고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혹은 엔터 같은 종목군들을 보시기에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까를 고민했을 때 그들이 하는 내용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잘하자가 좀 목적인 것 같습니다. AI 네. 같은 경우에 워낙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AI 쪽에 대한 기조를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는 상황들. 그런데 콘텐츠, 우리나라 콘텐츠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판매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판매를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기존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혹은 지원을 더 많이 해줘서 판매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지금 오히려 주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저는 언급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혜로 팀장 정리 이제 해주셔야죠. 네, 5월 2일 저가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책론을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야, 뭐 하는 얘기예요. 너무 아니, 저 됐으면 뭘 던지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농을 던지면은 농을 받지. 차라리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보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편하게 쉬시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래요. 장단점 다 말씀드렸습니다. 내수 네. 소비재 중에서 저는 음식료랑 미용 의료기기 보고 있어요. 근데 네네. 증권 전문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게 여행사 입장에서 레드캡터가 이번에 배당을 11% 줬거든요. 그래서 많이 했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국내 여행지 하면 뭐 명동, 광장시장, 뭐 소래포구, 오이도, 제주도 이런 식을 볼 수 있는데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습니다. 네. 확실하게 같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여행지 프리미엄이다 하고 가서 그냥 알아서 둔태기 맞으신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은 이 여행사들이 이 위약금 환불률이라는 이 조건을 걸고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일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나라 자체에서도 이제 엔화환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도시에서 체류하기 위한 세금도 올라가고 있고 네. 이런 것도 이제 검색해 보면 다 나오시니까 내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쪽 여행을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는 좀 가성비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해외 적재적소한 여행지를 가보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음식료품 중에서도 삼양식품보다는 뭐 풀무원이나 오리온처럼 이제 시세 만들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미용 의료의 같은 경우는 사실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안전한 걸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클래시스랑 파마리서치 난 좀 변동성 원하는데 그럼 뭐 비올이나 원택 이렇게 좀 선택지가 많다. 종목을 갑자기 난사를 하시는. 종목 자판기니까 금요일이니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끝내야 됩니다. 네. 자, 금요일 시장 후벼 파기 오늘 또 헤르메스 스타학의 김시은 팀장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조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